오늘 우리가 탐색해 볼 자료는요. 바로 우리 사신,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최첨단 정보 수집 장치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온몸에 깔린 범용 센서망부터 또 머리에 장착된 아주 고성능 특수 장비까지 이 외부 세계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중앙 서버인 뇌까지 전달되는지 그 경로를 한번 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거 아주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오늘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느낀다는 게요. 이게 사실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인지 그 이면에 숨겨진 운영체제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냥 단순히 본다, 듣는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전문화된 하드웨어가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호를 처리하는지 그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볼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분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일반 감각과 특수 감각이요. 이건 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건가요? 네, 그 기준이 바로 센서, 그러니까 수용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일반 감각은 말 그대로 온몸에 넓게 퍼져 있는 센서들이 담당하는 거죠. 아, 온몸에요? 네, 피부로 느끼는 촉각이나 온도, 근육과 관절이 느끼는 압력이나 통증 같은 것들이요. 심지어 눈을 감고 있어도 내 팔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네, 알죠. 그 고유 감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 그 약간 내 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GPS 같은 거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내부 장기의 상태를 알려주는 내장 감각. 예를 들어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하는 느낌도 일만 감각에 속하고요. 반면에 특수 감각은 아주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머리에만 장착된 고성능 전용 장비들이 처리합니다. 머리에만요? 네, 바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평형 감각. 얘네들은 각각 전담 뇌신경이랑 직통으로 연결된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몸에 깔린 범용 센서 네트워크, 이게 일반 감각이고 머리에만 장착된 초정밀 특수 장비가 특수 감각,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 범용 센서랑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라는 피부입니다. 맞습니다. 피부는 그냥 단순한 껍질이 아니고요. 정말 엄청난 규모의 감각정보 수집 패널이죠. 통증이나 온도를 감지하는 비교적 단순한 센서부터 무언가 지속적으로 누르는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 또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그냥 만진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는 감각이 사실은요, 피부 속에서 최소 5개가 넘는 다른 전문 센서가 동시에 신호를 보내고 그걸 뇌가 종합해서 만들어내는 경험이라는 거네요. 와,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 소리를 지휘자가 하나로 합쳐서 음악을 듣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 같아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각 센서가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처럼 각기 다른 자극, 그러니까 가벼운 스침, 깊은 압박, 빠른 진동 같은 정보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뇌라는 지휘자가 그 모든 걸 종합해서 부드럽다, 거칠다, 차가운 금속이다 같은 하나의 완성된 교향곡, 즉 감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자료보다가 특히 재밌었던 게 우리 손바닥하고 발바닥에만 투명층이라는 특별한 피부층이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매일 쓰는 부위라 굳은살이 잘 생기는 건 알았지만 아예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네, 마찰이 잦은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설계죠. 그뿐만 아니라 피부에 딸린 부속 기관들도 재미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털 옆에 붙은 아주 작은 세움근이라는 근육이 수축하면 털이 곤두서면서 우리가 소름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맞다. 땀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종류가 훨씬 다양하던데요? 네, 기능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서 물 같은 땀을 내보내는 물땀샘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겨드랑이 같은 곳에 분포하는 기름땀샘이 있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기름땀샘에서 나오는 분비물 자체는 원래 냄새가 없다는 겁니다. 네, 정말요? 그럼 그 특유의 냄새는 대체 왜 나는 거죠? 피부에 사는 세균이 그 분비물을 먹고 분해하면서 냄새나는 부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데오도란트 같은 제품들은 땀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그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원리인 셈이죠. 와,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지를 만드는 기름샘은 분비 방식이 아주 과격합니다. 과격하다고요? 네, 자료에 온 분비 방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세포가 피지를 가득 만들어낸 다음 세포 자기 자신이 터져버리면서 내용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피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가 희생되는 무슨 자폭 시스템 같은 거네요. 와, 정말 우리 몸은 모르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리적인 접촉을 감지하는 피부를 넘어서 빛이라는 파동을 감지하는 초정밀 특수전비, 눈으로 한번 가보죠. 이건 정말 정교한 광학기기 그 자체더라고요. 맞습니다. 눈은 크게 세 겹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가장 바깥층은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튼튼한 공막, 우리가 흔히 흰자위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아, 일종의 장단한 외부 케이스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케이스의 앞편면에는 투명한 창문인 각막이 있어서 빛을 처음으로 모아주고요. 그 안쪽 중간층은 혈관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카메라 내부를 검게 칠하는 것처럼 검은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눈 안으로 들어온 빛이 막 난반사되는 걸 막아주는 맥락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 우리 눈 안에 그런 암실 장치가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이 혈관층에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바로 홍채가 있고요. 또 초점을 맞추는 렌즈 조절 장치인 선모체가 있습니다. 이 선모체에 붙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글씨를 오래 보면 눈이 필요한 거군요. 눈 속의 근육이 계속해서 아령을 들고 있듯이 힘을 주고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네요. 멀리 볼 때는 그 근육이 힘을 빼고 쉬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그러니까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망막입니다. 빛 에너지가 마침내 전기 신호로 바뀌는 곳이죠. 이 망막에는 두 종류의 광수용 세포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흑백과 명암을 담당하는 막대세포하고 밝은 곳에서 색깔과 세밀한 형태를 보는 원뿔시프죠. 아, 잠깐만요. 그럼 어두운 영화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윤곽이 보이는 게 그게 컬러 담당인 원뿔세포가 퇴근하고 흑백 담당인 막대세포가 출근해서 적응하는 뭐 그런 시간 같은 거네요. 아하,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보고 싶을 때 시선을 고정하는 망막의 중심부, 황반에는 이 원뿔 세포들이 아주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모든 시각 정보를 뇌로 보내는 신경 다발이 빠져나가는 지점이 있어요. 시각신경 원반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광수용 세포가 아예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맹점이군요. 우리 눈에 아예 안 보이는 지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평소에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의 뇌가 아주 능숙하게 그 빈 공간을 주변의 이미지로 채워놓기 때문입니다. 양쪽 눈의 정보를 종합하고 또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 여기엔 이런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럼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뇌가 한번 편집한 결과물인 셈이네요. 그렇죠. 빛이라는 파동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눈의 메커니즘을 보니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종류의 파동, 바로 소리라는 공기의 진동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귀의 세계로 넘어가 보죠. 여기도 눈만큼이나 정교한 기계 장치가 숨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귀는 크게 바깥귀, 가운데귀, 속귀로 나뉘는데요. 귓바퀴가 소리를 모아서 고막을 진동시키면 가운데 귀에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 3개가 있어요. 아,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요? 네, 맞습니다. 이 뼈들이 그 진동을 약 20배 정도 증폭시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들이 고작 진동을 증폭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니 정말 효율성을 극간까지 추구한 설계네요. 아, 그리고 비행기 탔을 때 귀 먹먹한 걸 해결해주는 귀인두관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가운데 귀와 코 뒤쪽을 연결해서 외부와의 압력을 조절해주죠. 이렇게 증폭된 진동은 마침내 속귀로 전달되는데 이곳이 바로 청각과 평형 감각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달팽이처럼 생긴 달팽이관 안에서 소리의 진동이 최종적으로 전기 신호로 바뀌고요. 그 옆에 붙어 있는 뜰과 반고리관이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합니다. 아, 어지러움이 귀 문제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군요. 네, 뜰은 엘리베이터처럼 직선으로 움직이는 가속도를 감지하고요.
세 개의 고리가 서로 수직으로 배열된 반고리관은 몸의 회전을 감지합니다.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뇌가 잘못된 위치 정보를 받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어지러움증이죠. 그래서 심하게 어지러우면 속까지 울렁거리는 거군요. 균형 감각 시스템이랑 내장기관이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파동이나 압력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봤는데요. 이번엔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센서, 후각과 미각을 들여다볼 차례네요. 여기서 후각의 정보 전달 경로가 아주 독특하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후각을 매우 특별한 감각으로 만듭니다. 코천장에 있는 후각상피에서 냄새 분자를 감지한 신호는요, 뇌로 전달되는데 다른 모든 감각 정보가 반드시 거쳐가는 뇌의 중앙관문, 즉 시상을 거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시상이 뇌의 비서실이나 정보검문소 같은 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각 정보만 유일하게 이 검문을 안 받고 뇌로 직행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뭐 VIP 패스 수준의 특혜인데요. 왜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후각은 생존과 직결된 가장 원시적인 감각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해요. 상한 음식의 냄새나 포식자의 냄새를 감지했을 때 이걸 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반응해야죠. 네,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했기 때문에 뇌의 감정 및 기억 충추와 직통 회선을 유지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미각은 혀에 있는 맛봉우리에서 느끼는 감각인데 이건 후각과 달리 시상을 거쳐서 뇌로 전달되는 거죠? 맞습니다. 혀의 맛봉우리에서 감지된 맛 정보는 시상을 거쳐서 대뇌의 미각 영역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의 맛이라고 느끼는 경험은요, 사실 이 미각 정보에 후각 정보가 더해져서 완성되는 겁니다. 어쩐지 코가 꽉 막히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잘 안 느껴지더라니. 결국 뇌에서 두 정보가 합쳐져서 하나의 풍미라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오늘 우리 몸이라는 이 최첨단 정보기기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내부 시스템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피부의 정교한 센서망부터 눈과 귀의 놀라운 기계적 장치, 그리고 뇌로 향하는 복잡한 경로까지 정말 경이로운 여정이었네요. 네, 오늘 분석한 자료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해석하기 위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전문화된 하위 시스템들의 집합체라는 것. 우리가 그냥 만진다거나 본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하나의 감각이 아니라는 거죠. 압력, 진동, 색깔, 명암,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각각 처리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서 뇌가 재구성해낸 하나의 완성된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후각은 유일하게 뇌의 주요 신호 중개소인 시상을 거치지 않고 대뇌 피질로 직접 연결됩니다. 왜 우리의 뇌는 이토록 오래된 이 고대의 감각에만 이런 특별하고 필터링되지 않은 직통회선을 부여하도록 진화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특정 향기가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더 강렬하고 생생하게 우리의 기억이나 감정을 곧바로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아닐까요?